2024년 11월 평범한 30대 직장인 최민준 씨의 가슴은 희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서울의 높은 집값에 좌절하던 그에게 잘 닦인 인프라와 호수공원을 품은 인천 청라국제도시는 마지막 기회의 땅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마침내 일생일대의 결심으로 청라 레이크 팰리스 992세대 단지의 주인이 됩니다. 치솟는 호가를 보며 지금이 아니면 영원히 기회가 없다는 생각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어 8억 2천만 원의 도장을 찍었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이미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해가 바뀐 2025년 1월 그의 아파트에서는 1억 3천만 원이 하락한 충격적인 거래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반등을 기대하던 그에게 결정타를 날린 것은 6월 말 발표된 627 부동산 대책이었습니다. 시장의 마지막 돈줄을 끊어버린 이 정책의 칼날은 한 줌의 희망마저 앗아갔습니다. 우리는 최민준 씨의 사례를 거대한 시장 변화를 알리는 첫 번째 신호탄으로 읽어야 하는 건 아닐까요? 아니면 인천 서구에 예고된 공급 과잉이라는 구조적 리스크가 강력한 대출 규제라는 정책 변수를 만나 터져버린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될 수 있을까요? 최근 6개월간 인천 전체 부동산이 0.7%의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때 인천 서구는 홀로 7.3%나 급등하며 시장을 이끌었습니다. 이는 서구가 단순히 시장 흐름에 편승하는 것이 아니라 독자적인 동력으로 움직이는 지금 가장 주목해야 할 시장의 심장부임을 명백히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현재 인천 서구 부동산은 하나의 시장이 아닌 전혀 다른 두 개의 얼굴을 한 야누스와 같습니다. 한쪽에서는 구도심을 중심으로 탄탄한 실수요가 받쳐주며 상승 흐름을 이끌고 있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신도시를 중심으로 정책과 공급의 이중 압박에 신음하며 냉각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극명하게 양극화된 서구 시장을 대표하는 단 하나의 사례를 통해 그 성공과 실패의 원인을 심층 분석해 보겠습니다. 화려한 신도시 개발 소식에 가려져 있지만 서구 시장의 진짜 저력은 투기 수요가 아닌 실거주 수요가 탄탄한 구도심에서 나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당하동 원당 풍림아이원입니다. 2004년 준공된 1739세대 초대형 단지인 이곳은 겉보기에는 평범한 구축 아파트입니다. 하지만 이곳이 시장의 하락 충격을 흡수하고 반등을 이끌 수 있었던 이유는 명확합니다. 첫째, 압도적인 규모와 그로 인한 안정적인 황금성 때문입니다. 지난 1년간 14건 이상 꾸준히 거래되었다는 것은 투기 목적이 아닌 이사와 전근 등 실제 생활 필요에 위한 거래가 끊이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둘째, 강력한 대출 규제의 영향권에서 비교적 자유롭기 때문입니다. 74.1타입이 2억 원에서 3억 원대에 거래되어 627 대책의 6억 원 대출 한도와 무관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실수요층이 두텁습니다. 이것이 바로 원당 풍림아이원이 시장의 충격을 흡수할 수 있었던 핵심 동력입니다. 투기 수요가 아닌 탄탄한 실수요 기반, 그리고 627 대책의 영향권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가격대, 이 두 가지 조건이 맞물리면서 2023년 5월 최저점을 찍은 후 1년여 만에 27.6% 상승하는 저력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러한 흐름은 1983년에 준공된 가자동 진주 1차나 1998년에 준공된 당하동 탑스빌 같은 다른 구도심 대단지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납니다. 연식은 오래되었지만 검증된 입지와 탄탄한 실거주 수요를 바탕으로 시장의 회복 에너지를 주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 시장의 기대를 한몸에 받았던 신도시는 왜 차갑게 식어가고 있을까요? 그 원인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는 준공 3년차 신축인 원당동 검단 신도시 푸르지오 더베뉴입니다. 1540세대의 이 매머드급 신축 단지가 최고가 대비 하락한 이유는 건물의 가치가 하락해서가 아닙니다. 정부의 강력한 정책 변수가 시장의 수요 자체를 인위적으로 제거했기 때문입니다. 2024년 7월 24층이 6억 8천만 원에 거래되며 최고가를 경신했을 때만 해도 시장은 낙관적이었습니다. 하지만 627 부동산 대책이 시행되면서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6억 원을 초과하는 가격은 대출 한도에 막혔고 결정적으로 6개월 내 전입 의무는 갭 투자를 원천 봉쇄했습니다. 정책이 투자 수요의 숨통을 끊어버리자 거래량은 감소했고 그 결과 최고가 대비 하락하는 충격적인 결과를 낳은 것입니다. 이러한 정책적 리스크는 청라국제도시도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청라하나 꿈의 그린이나 청라할라 비발디 역시 높은 가격대로 인해 대출 규제의 직격탄을 맞고 거래가 급감하며 신도시 전반이 정책 리스크에 발목 잡힌 형국입니다.
이처럼 시장이 상승과 하락으로 극명하게 나뉘는 이유는 인천 서구가 품고 있는 거대한 미래 개발 계획에 대한 기대와 그 계획이 가진 현실적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복잡하게 뒤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그 핵심 계획들을 냉정하게 해부해 보겠습니다. 수도권 서부의 성장 동력, 인천 서구의 미래 가치를 결정지을 두 개의 거대한 청사진에 주목해야 합니다. 첫 번째 프로젝트는 청라를 자족도시로 완성할 청라 3대 프로젝트입니다. 핵심 내용은 약 2,800명의 금융 전문 인력을 품을 하나금융타운 헤드쿼터, 동구장과 쇼핑몰이 결합된 랜드마크 스타필드 청라, 그리고 800병상 규모의 서울 아산병원 청라, 이 세 가지가 중심입니다. 기대 효과는 고소득 전문직 일자리와 최상급 인프라가 결합되어 도시의 질적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핵심 동력이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현실적인 타임라인을 살펴보면 하나금융타운은 2026년 상반기, 스타필드는 2027년 말 완공을 목표로 순항 중이지만 서울 아산병원은 다소 지연되어 2029년 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프로젝트는 서울 강남 접근성을 혁신할 서울 지하철 7호선 연장 사업입니다. 핵심 내용은 서구 성남역에서 청라국제도시역까지 8개의 정거장을 신설하여 강남권 핵심 업무지구까지 환승 없이 한 번에 연결하는 것입니다. 이 노선이 개통되면 청라의 위상은 수도권 서부의 교통 요충지로서 한 단계 격상될 것입니다. 하지만 중대한 리스크가 발생했습니다. 일부 구간의 지반 침하 문제로 공사가 7개월 이상 중단되면서 2027년 동시 개통은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문제가 된 종점 구간을 제외한 반쪽 개통 후 완전 개통은 2029년 이후로 지연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투자자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인천 서구는 강력한 미래 성장 동력을 품고 있지만 계획 지연과 같은 현실적 리스크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 거대한 청사진의 진행 상황을 이해하는 것이 서구 부동산의 현재 가치와 미래를 정확히 읽어내는 첫걸음입니다. 장기 호재의 실현을 기다리기 어려운 투자자들은 자연스럽게 갭 투자로 눈을 돌립니다. 과연 이 전략은 2025년 현재 영리한 대안일까요? 아니면 잘 포장된 함정일까요? 과거 임대차 3법 후 전세가 급등락이 불렀던 역전세의 공포를 피하기 위해 매매가와 전세가가 동반 상승하는 건강한 단지, 즉 전세 시장의 상승 에너지가 매매가로 전이될 가능성이 높은 곳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수많은 저평가 구도심 단지 중 가장 매력적인 기회와 가장 치명적인 리스크를 동시에 보여주는 곳은 바로 심곡동 대동아파트입니다. 먼저 기회 측면에서 1995년 준공된 1048세대 대단지인 이곳은 60타입 기준으로 실투자금 약 3,174만 원으로 투자가 가능해 보입니다. 전세가율은 84.7%에 달하고 최근 1년간 매매 29건, 전세 31건이라는 폭발적인 거래량은 이 단지의 인기가 결코 일시적이지 않음을 증명합니다. 적은 돈으로 인천 핵심지에 내 집을 마련하거나 투자할 수 있다는 점은 분명 뿌리치기 힘든 유혹입니다. 하지만 이 희망적인 숫자 뒤에는 627 부동산 대책이 설치한 거대한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과거 갭 투자의 핵심은 전세 레버리지였지만 627 대책의 6개월 내 전입 의무 북과 조항은 이 공식을 원천적으로 파괴합니다. 이 전입 의무는 과거 LTV 같은 재무적 능력 규제를 넘어 대출자의 거주라는 행위 자체를 직접 규제하는 새로운 방식입니다. 이는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 투자를 차단하려는 명확한 정책적 목적을 가집니다. 심곡동 대동아파트에 3천만 원으로 투자하려면 대부분의 투자자는 매매가의 일부를 주택담보대출로 조달해야 합니다. 하지만 수도권에 속한 이곳에서 대출을 받는 순간 6개월 내 전입이라는 의무가 발생합니다. 만약 기존 세입자의 계약 기간이 1년 이상 남았거나 투자 목적으로 계속 세를 놓으려 했다면 이 거래는 시작부터 불가능해집니다. 즉, 이제 리스크는 몇 년 후 신축 공급으로 전세가가 빠질 수 있다는 미래의 역전세 가능성이 아닙니다. 정책으로 인해 갭투자 목적의 대출 자체가 막혀버리는 현재의 거래 봉쇄가 핵심 리스크인 것입니다. 이러한 정책적 함정은 실투자금 약 3,428만 원이 필요한 심곡동 삼성아파트나 약 2,971만 원으로 투자가 가능한 연희동 태영아파트 등 겉보기에 매력적인 다른 구도심 갭투자 유망 단지들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대출을 받아 갭투자를 한다는 전통적인 공식은 627 대책으로 인해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낮은 진입 장벽이라는 달콤함 이면에는 갭 투자 자체를 원천 봉쇄하는 강력한 정책 리스크가 도사리고 있음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토록 복잡한 시장에서 우리는 어떤 원칙으로 투자의 방향을 잡아야 할까요? 지금까지의 모든 분석을 아우르는 최종 전략 원칙 5가지를 제시합니다. 첫째, 모든 호재에 앞서 정책의 필터로 시장을 재평가해야 합니다. 현재 서구 시장의 규칙을 바꾼 가장 강력한 변수는 627 부동산 대책입니다. 대출 6억 원 한도와 6개월 내 전입 의무라는 2개의 질문에 답할 수 없다면 그 매물은 내 것이 아닙니다. 앞서 분석했듯 6개월 내 전입 의무는 대출을 이용한 갭 투자 전략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가장 강력한 조치입니다. 따라서 호재를 보기 전에 이 정책의 문턱을 넘을 수 있는지부터 냉정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둘째, 개발 호재의 단계를 구분해 투자 기간을 설정해야 합니다. 인천 1호선 검단 연장처럼 이미 실현된 호재는 안정적 가치 상승을, 7호선 연장처럼 진행 중인 호재는 지연 리스크를 감내할 중장기적 자금 계획을, GTX-D처럼 구상 단계인 호재는 먼 미래의 옵션으로만 간주해야 합니다. 자신의 투자 기간과 리스크 감내 수준에 맞춰 호재를 선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셋째, 첨나, 검단, 원도심이라는 하위 시장의 성격에 맞는 시간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세 시장은 각각 성숙기, 성장기, 재생기라는 다른 생애 주기에 놓여 있습니다. 검단은 입주장이 안정되는 중기적 관점, 첨나는 자족 기능이 완성될 장기적 관점, 원도심 재개발은 사업 전체를 보는 초장기적 관점이 유효합니다. 단기 시세 차익만을 노린 접근은 실패 확률이 높습니다. 넷째, 생존의 문제인 정책을 먼저 따져본 후 성장의 동력인 미래 가치를 따져야 합니다. 원도심 투자의 첫 질문은 이 집을 살 사람이 대출 규제의 문턱을 넘을 수 있는가입니다. 이 생존의 허들을 넘었다면 그 다음으로 10년 뒤 신축 아파트와 경쟁하여 살아남을 수 있는가라는 성장의 질문에 답해야 합니다. 정책이라는 당장의 생존 문제를 해결한 뒤에야 미래 성장성을 논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리스크의 불균형 속에서 정책의 사각지대를 탐색해야 합니다. 627 대책은 역설적으로 규제 영향력이 덜 미치는 곳에 기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규제에서 자유로운 원도심의 저가 주택이나 재개발 초기 단계의 소액 투자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는 철저한 입지 분석과 명확한 출구 전략이 전제된 고위험 고수익 전략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최민준 씨의 실패는 개인만의 비극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개발 계획의 기대와 현실의 시차, 신도시와 원도심의 양극화, 그리고 강력한 정책 변수를 읽지 못했을 때 우리 모두에게 닥칠 수 있는 예고된 시나리오였습니다. 오늘 제시된 5가지 원칙이 복잡한 서구 시장에서 길을 잃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나침반이 되기를 바랍니다. 부동산 신호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